게으른 사람이 비만이 되는가? 뭐 이런 질문 나와 있죠. 그 전에 이제 뚱뚱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미생물을 뚱뚱한 미생물을 이식했더니 뚱뚱지가 됐고, 뭐 이런 내용이죠.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미생물이 그 비만에 엄청난 역할을 준다, 막 이런 내용을 하려는 거겠죠. 122쪽에 위에서 이제 그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 한 단락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다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꺾은 표시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우리 몸에 하는데 이렇게 꺾음 기역자 시작하는 거랑 때문이다 그 한 단락 때문이다 밑에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 단락을 이제 중요 부분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미생물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미생물은 그래서 미생물 다양성이 많으면 좋은 이유가 각각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단백질이 옆에 있다고 해서 탄수화물 분해하는 애가 단백질을 분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 음, 우리 몸에 사는 특정한 미생물들이 우리가 음식에 수출하는 에너지 수준을 결정한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소장이 음식물의 소화를 끝내고 에너지 흡수를 마치면 소장이 이제 음식물 흡수하잖아요. 소장은 입에서 내가 입을 통해서 들어온 음식물이 씹었잖아요. 저작작용을 막 해가지고 침을 막 묻혀요. 침을 막 묻히면 위에 가서 이제 입에서 일단 탄수화물이 쪼개지고요. 그다음 위에 가가지고 위산에 의해서 단백질이 소화가 돼요. 단백질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는 입에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침이 묻어서 소화할 수 있는 거는 밥밖에 없어요.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빵, 떡, 밥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그래서 위로 가가지고 위산이 빡 분비가 돼가지고 그 녹는단 말이에요. 달달달달 녹는 거예요. 녹아서 그 녹은 단백질, 입에서 소화된 단백질, 뭐 이런 식도를 딱 거치고 또 위에서도 또 입에서 소화된 탄수화물. 그래서 위에서 이제 단백질 녹아서 다 섞여가지고 다 죽처럼 돼가지고 얘가 이제 소장으로 가요. 근데 소장으로 갔을 때 소장이 영양소를 흡수하려 그러면 영양소 상태로 돼야 돼. 아주 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뭐 포도당, 뭐 아미노산 이런 상태로 돼야지 소장이 흡수하는데 문제는 흡수가 안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근데 그런 거 흡수를 시키는 애가 작게 쪼개지는 것도 당연하고 작게 쪼개져야 소장을 들어갈 수 있는 것 당연하고 미생물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소장의 음식물의 소화를 끝내고 에너지 흡수를 마치면 영양소를 막 다 흡수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소장에 못 들어간, 영양소 흡수를 못 들어가는 찌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식물이 있죠, 음식물. 나머지 그거는 미생물 대다수가 살고 있는 대장으로 이동한대요. 그러면 그게 결국 똥이죠? 예. 근데 대장에서도 흡수가 일어나요. 영양소 흡수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형광펜, 미생물은 연필로 치셔도 되고요. 그래서 미생물은 에너지 공장의 노동자가 되어서 자신이 선호하는 분자들을 분해하고 흡수한다. 미생물이 에너지 공장, 에너지를 내는 거에 노동자가 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자들을 그 분해하고 흡수한다는 거죠. 선택적 분해 흡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는 대장의 장벽세포가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박테리아는 그러니까 흡수한다. 거기까지 형광펜 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박테리아는 밀가루에 포함된 아미노산 분자를 분해. 이렇게 치시고요. 또 밑에 줄, 또 어떤 박테리아는 녹색 채소의 기다란 탄수화물을 해체하는 데 적합한 능력. 옆에 또 다른 박테리아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당을 끌어모으는 데 효과적. 밑에 채식주의자의 대장에는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많지 않다. 이 박테리아는 고기가 꾸준히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묶어끈 표시를 한 거에 중요한 역할은 한마디로 뭐냐면 저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쓰세요. 미생물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 어떤 미생물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어떤 미생물은 탄수화물을 좋아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쪼개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뭐, 소장에서 이렇게 흡수하지 않은 걔네 이 음식물에서 또 당을 뽑아내가지고 막 그 끌어다 쓰는데 또 에너지를 내는데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 다른 역할이 있는 거고 채식주의자 뭐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아미노산이 괄호 열고 단백질이에요. 아미노산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적다는 거죠. 채식주의자. 그래서 채식을 너무 채식만 하는 것도 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결국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다양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는 고기가 꾸준히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민선 분해하는 박테리아는 없어진다. 자연 도태된다는 거죠. 그럼 내 몸에 평생 채식주의자 할 수 있지만 고기를 먹었을 때는 그 분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오히려 나에게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미생물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밑에 줄에 보시면은 어, 우리가 음식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영양소는 우리의 미생물 공장이 어떤 음식을 분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이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영양소, 우리가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뽑아내는 거는 소장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미생물들이 계속으로 같이 집어넣어서 분해하느냐에 따라서 미생물이 분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거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이해되시죠? 12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거 말한 것만 줄 치시면 돼요. 우리가 음식에서 흡수하는 열량 밑에 줄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했는가 보다는 생산된 에너지로 무엇을 하는가. 옆에 생산된 에너지를 곧바로 근육이나 신체 기관에 보내어 소모하게 하든지 또는 굶주릴 때를 대비해 저장하게 하는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서 흡수하는 열량 이게 너무 중요해. 당연히 밥을 왜 먹어요? 에너지를 내려고 우리 열량을 내려고 힘을 내려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흡수하는 열량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생산된 에너지, 그 열량으로 무엇을 하는가라는 거죠. 밥을 먹은 열량, 그 칼로리 갖고 내가 생산된 에너지를 바로 근육도 보내고 뇌에도 보내고 신경에도 보내고 신체 균형에 보내서 그 밥 먹은 거를 잘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내가 밥을 규칙적으로 안 먹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불규칙한 식사, 아니면 미생물들이 너무 쫄쫄쫄 굶으면 얘가 또 굶주릴 때를 대비해서 자꾸 저장 모드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스위치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18대 뭐 16시간 공복과 8시간 식사나 또 아니면 규칙적으로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미생물이 소비하는 모드로 쓰게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막 그 불규칙하면 얘네들도 미생물도 언제 밥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자꾸 저장하게 된다는 거죠. 요 얘기예요. 그래서 칼로리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칼로리를 얼마나 내가 저장 모드로 가지 않고 제때 적재적소에 보내게 하는가 미생물이 그게 중요하다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비만이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게으른 사람이 비만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얘가 그런 너네가 먹은 게으른 사람은 많이 먹어서 그 비만이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미생물총이 저장 모드,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시스템이 고장나서 자꾸 저장 모드로 돌아가니까 많이 먹지 않는데 자꾸 살이 찌는 건 그 이유 때문이다를 설명해 주는 걸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예. 자, 123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미생물총은 에너지를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에너지를 지방세포에 저장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저장 모드. 자꾸 먹은 탄수화물 밥을 에너지를 내는데 안 쓰고 자꾸 피하 지방에 저장을 시켜. 그런 유전자를
발현하는데 유전자를 그렇게 만드는데 미생물이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자꾸 미생물이 하게 한다는 거 저장 모드로. 제일 아랫줄에 비만세균이에요. 그래서 비만세균은 이런 유전자의 발현을 대폭 증가시켜 음식물에서 추출하는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게 한다. 그래서 비만세균이라는 게 있는데 비만균이라는 게 뚱보균이죠. 뚱보균이라는 얘가 문제가 뭐냐면 자꾸 밥 먹은 거를 지방에 갖다 붙이게 하는 유전자란 얘기예요. 그 유전자를 만들게 자꾸 재촉하는 그렇게 만드는 세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균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 그 세균이 없어야 안 뚱뚱하다. 게으르고 많이 먹어서 뚱뚱한 게 아니라 비만 세균이 자꾸 먹은 칼로리를 지방으로 보내게 자꾸 만들어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밑에서 그 줄을 이제 첫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굶주린 시기를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굶주린 시기를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역할. 그래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16대 8을 지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침에 굿모닝도 식사잖아요. 단백질 식사잖아요. 아침에 굿모닝을 하고 점심 저녁은 탄수화물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점심 저녁을 탄수화물을 넣어줘야지 이게 건강한 식사가 되는 거죠.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면은 이게 또 자꾸 저장 모드로 가는 거지. 우리 몸에 일정한 양의 탄수화물이 필요하니까. 예. 자, 그다음 제일 밑에 줄에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렙틴이라고 나와요. 렙틴. 렙틴 동그라미 하시고 렙틴은 지방 조직에서 직접 생산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렙틴. 지방 세포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더 많은 렙틴이 혈액으로 들어가요. 놀라운 시스템이다. 지방이 적당히 축적되면 렙틴은 뇌에 포만감을 전달하고 뇌는 곧 식욕을 억누른다 그랬어요. 우리 뇌에는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이 있어요. 그렐린이란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렐린이란 호르몬은 꼬르륵 밥 먹어 이런 거예요. 배고픔을 주는 그래서 밥 먹으라고 그렐린. 그리고 반대되는 게 렙틴이에요. 렙틴은 그만 먹어 하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위에다 쓰세요. 렙틴 땡땡하고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은 그만 먹어. 배불러. 너 배부르잖아. 지방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지방이 많으면 적당하게 렙틴이 자꾸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너 몸이 지금 지방이 많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라고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몸 너무 놀랍잖아요. 내 몸이 지방이 많은 줄 알고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잖아. 지방이 적은 사람은 렙틴 호르몬이 적게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그 원리로 따지면 많은 지방인 사람은 많이 식욕 억제가 되니까 날씬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다가 쓰세요. 문제는 렙틴 저항성이죠. 렙틴이 그러면 지방 많은 사람은 적게 먹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내성을 갖는 거죠. 내성이요. 저항성 내성 갖는 거죠. 우리 항생제 내성처럼 너무 자꾸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얘가 그냥 렙틴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렙틴 말을 안 듣는 거죠. 자, 밑에 1990년대 렙틴이 처음 발견됐을 때 밑에 음, 비만주에게 렙틴을 투여했더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감소해서 한 달 만에 체중의 반이 줄었다.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렙틴이 만들어졌을 때, 발견됐을 때, 찾았을 때 뚱뚱한지 지방이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방이 많으니까 렙틴도 많겠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또 렙틴을 더 투여했어. 그럼 렙틴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식욕이 억제돼. 나도 모르게 식욕이 억제되니까 얘가 적게 먹고 움직이는 건 원래 움직이던 패턴대로 하다 보니까 체중이 반으로 줄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쯤에 보시면 비만주와는 달리
비만주와는 달리 인간이 살찌는 것은 렙틴의 양이 적어서가 아니다. 아, 쥐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렙틴을 주니까 살이 빠지던데? 그럼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사람은 양이 적어서가 아니다. 사실 과체중인 사람은 특별히 렙틴의 수치가 높다 그러는 거죠.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렙틴이 높아. 왜냐하면 렙틴을 분비하는 지방 조직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쵸? 문제는 뇌가 렙틴에 대해서 내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게 문제는 뇌가 렙틴에 대해서 내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치시면 돼요. 뚱뚱한 사람 렙틴 많아가지고 식욕 조절 될 것 같은데 뇌가 렙틴에 대해서 내성을 너 원래 있던 애잖아 이런 거 말을 안 듣는 거지. 밑에 비만한 사람들은 많은 양의 렙틴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뇌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부르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형광펜으로 비만한 사람들은 많은 양의 렙틴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뇌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부르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거기 형광펜 치고 괄호 열고 렙틴 저항성, 렙틴 내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음.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왜 뚱뚱하다?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가 아니라 렙틴 내성 때문이다. 음. 자, 근데 호르몬이라 그랬죠. 호르몬이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니킬 두란다의 실험 있잖아요. 그 실험을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129쪽에 보세요. 그 책, 이거 읽어봤었잖아. 다 같아. 무슨 아데노 무슨 균을 주입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냥 129쪽으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비만은 전염된다 치세요. 형광펜으로 치시든 연필로 치시든 비만은 전염된다. 자, 129쪽 밑에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129쪽 두 번째 단락 있죠.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러니까 중간쯤 두 번째 단락 시작되잖아요.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예를 들면 밑에. 예를 들면 다음. 내 배우자가 살이 찌면 내가 살찔 확률이 30% 높아진다. 형광펜으로 치시면 돼요. 내 배우자가 살이 뚱뚱하면 내가 살찔 확률이 37% 높아지고 밑에 더 충격적인 것은 가까운 친구가 살이 찌면 나 또한 살찌게 될 확률이 무려 171%로 높아진다. 뒤에 요거는 이렇게 딱 비만은 전염된다. 요거는 소비자들한테 얘기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형광펜을 마킹해가지고 이거 봐봐. 이렇게 책을 보여주면 좋겠죠. 130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 물론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테면 비만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비슷하다든지 유유상종, 건강하지 못한 불량한 식품을 함께 먹는다든지 하는 서로 공유하는 부분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 꼭 덧붙여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형광펜, 바로 미생물의 교환이다. 친하니까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찌개도 먹고 같이 근처에서 있으면서 호흡도 교환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터치하면서 나의 상주균이 그 사람의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옮아간다는 거죠. 이 손에 균 있는 거 아시죠? 상주균 있잖아요. 포도상구균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손에 있는 균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친한 친구랑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잖아. 터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 균이 또 얘한테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식단이 건강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균인 상태가 안 좋아. 근데 내 이렇게 근처에 있는 거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쓰다듬고 이렇게 하면서 미생물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밑에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면서 비만의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총을 주고받는 것. 이게 미생물 교환이에요. 자, 그다음에
13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비만은 과식이나 운동량 부족에서 생기는 생활습관병은 아니다. 그보다는 신체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기능장애. 그게 레틴 저항성이에요. 신체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기능장애. 요게 레틴 저항성. 음. 자, 그러면서, 어, 이런 에너지 시스템이 고장났잖아요. 호르몬이 고장났잖아요. 근데 균으로 이제 해결하는 게 나와요. 133페이지, 아크만시아 효과 그 챕터 보면 133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이시죠? 밑에쯤에 첫 번째 줄에 끝에 뚱뚱한 사람들은 마른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방을 저장. 밑에서 두 번째 줄 뚱뚱한 사람들의 지방세포는 밑에 면역세포가 넘쳐난다. 뚱뚱한 사람의 지방세포에는 면역세포가 넘쳐난다. 이거 여기 한 줄 다 치셔도 돼요. 마른 사람과는 달리 뚱뚱한 사람들의 지방세포는 마치 그들이 감염과 싸우기라도 하듯이 면역세포가 넘쳐난다는 것이다. 이제 요거 조금 어려운데, 이제 볼게요. 134페이지 넘어가서 첫 번째 줄. 마른 사람들이 에너지를 저장할 때는 지방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 각각 소량의 지방을 저장하지만, 저장하지만까지 치면 되겠다. 그러니까 마른 사람이 에너지를 저장할 때는 지방세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각각 소량의 지방을 저장하는데 밑에 줄, 비만한 사람들은 지방 세포를 더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세포 수를 늘린 대신 세포의 크기를 늘려서 더 많은 지방을 쑤셔 넣는다. 세포가 만약 요만해요. 동전만 왔다고 칠게요. 그럼 이 안에 지방을 저장하는 게 뭐 지방이 하나 들어갈 수 있어. 요만한 지방 하나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지방이 주먹만 해. 그러면 요만한 지방이 한 10개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은 지방의 세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세포의 크기를 키워서 그만에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체중 증가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한 정상적인 지방 축적이 아닌 그 자체로 하나의 질병. 밑에 줄, 염증을 일으키고 지방 저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비만세균. 됐죠? 비만세균이 그 세포의 크기를 키우고 그 안에 지방을 집어넣는데 일조를 한다는 거죠. 비만세균이. 옆에 장에 서식하는 어떤 박테리아는 세포의 표면이 LPS라고 부르는 분자로 코팅되어 있는데 이 분자가 혈액으로 들어가면 독소로 작용. 이제 조금 어려운 말 할게요. 장에 서식한 어떤 그 박테리아가 세균이 세포의 표면이 LPS가 뭐냐면 괄호 열고 이거 지질다당류 써 있잖아요. 괄호 열고 내독소라고 쓰시면 돼요. LPS가 독소예요. 내독소. 그러니까 장에 서식하는 어떤 세균은 세포의 표면이 자기 표면을 독소로 가득 이렇게 코팅했어. 독소로 코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 세포가 독소로 코팅됐다고.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애예요. LPS는 무서운 애거든요. 얘가 혈액으로 들어가면 모든 염증을 유발해. 아토피, 비염, 천식, 모든 자가면역질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얘 무서운 애예요. LPS. 그래서 어떤 걸 형광펜을 치시하면은 여기서 핵심은 LPS거든요. LPS 지질다동류 또 형광펜을 치시고 내독소라고 쓰셨죠? 옆에 혈액으로 들어가면 독소로 작용. 이거를 형광펜으로 치세요. 자, 지금 이제 어떤 얘기 할 거냐면은 비만세균이 독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제. 밑에 두 줄 밑으로 내려가서 LPS가 체내에서 지방세포의 분열을 방해하는.
지방이 세포 분열을 조그맣게 조그맣게 쪼개져가지고 쬐끄맣 소량씩 지방을 저장해야 되는데 얘가 세포 분열하는 걸 방해하고 큰 지방으로 계속 만들어지게 하는 거야. 그 쑤셔 넣게 막. 지방의 덩어리를 크게 키운다고. 세포 분열을 못하고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방이 기존의 지방세포의 용량을 초과하여서 저장된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형광펜으로 어떤 걸 치냐면 아까 LPS 혈액으로 들어가면 독소로 작용 썼죠. 그리고 그 LPS가 어떤 역할을 하냐? 지방의 세포 분열을 방해. 그 다음에 기존의 지방세포의 용량을 초과하여 저장된다. 그러니까 자꾸 용량 초과한 지방을 이렇게 막 늘어나는 균을 크기를 키우는 거죠. 지방의 크기를 키우는 거. 이거를 이제 이 카니가 알아낸 거예요. 책 읽어보셨지만.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에 근데 이게 이제 독소로 작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독소예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사람은 독소도 많다. 지방에 독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의 독을 이렇게 저장한다는 거죠. 세포 분열을 세포 분열 지방이 잘게 쪼개지면요. 지방이 잘 분해돼요. 지방이 잘 태워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방 태우려고 운동도 하고 많이 하잖아. 근데 지방이 덩어리가 너무 뭉뚱뭉뚱하게 커진 게 지방의 크기, 세포의 크게 커지면 얘네들이 잘 안 빠져. 이해됐죠? 근데 그 LPS라는 애가, 이 내독소라는 애가 지방의 분열을 조그맣게 되는 것을 방해하고, 크게 만든다는 거죠. 그다음 밑에 두 번째 줄.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의 장에서 서로 다른 비율로 존재하는 미생물 중에 아커만시아 뮤니시필라라는 종이 있다. 이제 아커만시아 뮤니시필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135쪽. 첫 번째 줄. 아커만시아의 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체질량 지수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아커만시아의 수가 적을수록 뚱뚱하다 뜻이에요. 체질량 지수가 높아지는 거 BMI가 높아졌다는 거니까 뚱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커만시아가 많으면 날씬하다라는 거죠. 아커만시아가 적으면 뚱뚱하다 이렇게 뜻이에요. 아커만시아는 뭐냐? 균이다. 근데 이 아커만시아는 어떤 균이냐면 설명이 나와요. 두 줄 밑에 내려가면 점액질을 좋아한다는 뜻의 뮤니시필라. 그러니까 아커만시아 뮤니시필라거든요. 그러니까 뮤시니필라는 뭐냐면 그 우리가 위가 있잖아요. 위가 산성인 거 아시죠? 염산 가득. 염산이 늘 말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위점막은 뻥 뚫렸게? 이 점막도 살이잖아요. 근데 그 위산이 가득 강산이 담는 주머니잖아. 고기도 녹이니까. 그러면 위 점막도 고기잖아요. 우리 소, 천엽 이런 거 다 위잖아. 소 위. 그쵸? 살코기. 근데 위는 왜 구멍이 안 나지? 위산이 가득한데? 왜 그럴까요? 위벽에는 뮤신이라고 하는 그 걔가 점액질이 걔를 보호해요. 위벽을. 그래서 위는 구멍이 안 나. 그 뮤신이 똑같아. 이 뮤신이 필라. 이게 뮤신과 같은 그래서 균 이름이에요. 점액질을 좋아한다는 뜻의 뮤신이 필라. 이 균이 그러니까 점액질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장 내벽에 두꺼운 점액질 막에서 서식. 얘는 그래서 그 장벽에 두꺼운 점액질 막에 서식해서 옆에 이 점액질은 미생물이 혈관으로 들어가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보호막을 형성. 이게 엄청 중요한 애거든요. 이 에커만시아는. 에커만시아 뮤시니필라는 점액을 좋아해서 모든 소장의 점액질에 이렇게 가득 차지하고 있는 거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그런 거 코같이 우리 슬라임 액체 괴물 있죠 액체 괴물처럼 이렇게 쫀득쫀득한 아이예요. 우리가 그 가래나 코 뱉으면 이렇게 점액질 같은 거 나오죠. 그 뮤신이 필라요. 근데 이 뮤신이 점액질을 이렇게 막 보호하고 있어서 이렇게 척 붙어 있어서 세균이 아까 LPS가 소장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날씬한 사람들은 이 뮤시니필라 많다 했어. 에커만시아 뮤시니필라 많다 했어. 뚱뚱한 사람들은 에커만시아 뮤시니필라가 적다고 했어. 그쵸? 그러면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들은 장 투과성이 적죠. 장이 뚫릴 일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뚱뚱한 사람들은 장벽이, 점액이 뮤시니필라가 적으니까 장벽이 얇은 거야. 코팅제가 적은 거야. 그래서 장벽이 뚫릴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우리가 살을 빼야 되는 이유는,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을 빼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지방에서 뭐 미관상 이게 아니고 내 몸에 염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벽,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자, 그래서 이 아크만시아 뮤시기필라 많은 사람들은 혈관으로 이렇게 미생물이 이렇게 그 나쁜 아까 LPS 같은 그런 데 못 들어온다는 거지. 왜냐면 점막이 다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밑에 아크만시아의 수가 적을수록 장 내벽의 점액질 층이 얇아져서 더 많은 LPS가 혈관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형광펜으로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LPS까지 쳤죠. 저기 134페이지. 그래서 135페이지에는, 어, 점액질을 좋아한다는 뜻의 뮤시니필라 그 줄 치시고, 장내벽에 두꺼운 점액질만 서식. 이 점액질은 미생물이 혈관으로 들어가 나쁜 짓을 하지 못하여 차단하는 보호막하는 역할. 아크만시아의 수가 적을수록 장내벽의 점액질이 얇아져서 더 많은 LPS가 혈관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림 보시면 장 내벽에 이거 소장이잖아요. 소장이에요. 소장이 융털이 보이시죠? 그 이렇게 네모칸에 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거에 손가락처럼 이렇게 발가락처럼 이렇게 대져 있는 게 그게 소장의 융털이잖아요. 육모잖아요. 근데 육모를 보호층이 하나가 있어. 점액질이 있어. 그리고 그 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까 점액질을 좋아하는 미생물 아크만시아 뮤시니필라가 다 싸고 있어서 그 위에 막 그 막대기균, 동그란균, 근데 막대기에 털 달린 균, 이런 여러 가지 균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인체, 이제 손을 들어보세요. 인체, 아까 융털 제가 육모 보여준 거 있었죠? 그 동그라미 점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부분을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그 쳐져 있는, 그러니까 뮤시니필라 밑에, 그걸 2번이라고 하고요. 뮤시니필라 위에를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이 중에서 체외는 어딜까요? 체외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체외는 1번. 맞죠? 체외는 1번이에요. 1번에, 그래서 얘는 소장 속으로 못 들어가. 지금 입에서 얘가 뮤시니필라 위에는 입에서 너 먹었어. 위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 안 된 애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어. 내려와서 소장으로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세균들이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대장에서 항문으로 변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체외예요. 쓰세요. 체외. 그래서 뮤시니필라를 거쳐가지고 그 밑에 점액질층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잘게 쪼개진 영양소들만 들어갈 수 있다. 예. 세균은 못 들어간다. 근데 그 얘기 들었었죠. 우리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벽에 있는 거 긁어 먹어가지고 그 얘기 들었죠. 우리 옛날에. 그쵸. 예, 그래서 이 뮤시니필라, 이 점액질층이 대부분 식이섬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채를 많이 먹어야지 장에 좋다는 이유가 점액질층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점액질층 식이섬유. 다음 페이지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자, 136쪽의 두 번째 줄. 아크만시아는 장 내벽 세포가 점액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더 많이 발현되도록 유도하는 화학물질 분비.
그래서 밑에 아커만시아가 점액질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그다음에 쭉 내려서 다섯 번째 줄 좀 내리면 쥐의 체중이 증가한 이유는 그들이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LPS, 그러니까 내독소가 쥐의 몸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저장하라고 강요했기 때문. 이게 이해되시죠? 아까 처음부터 계속 설명한 거예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가 아니라, 안 움직여서가 아니라, LPS가 내독소가 쥐의 몸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저장해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쭉 제일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쥐에게 고지방 식단을 주면 아커만시아 레벨이 낮아지면서 비만하게 된다. 아커만시아는 식이섬유를 좋아하는 애예요. 아까 점액질을 좋아한다 그랬죠? 점액질은 식이섬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야채 이렇게 찔겨 계속 씹으면 끝에 달죠. 끝 야채 먹다 보면 끝에 달자. 배추 같은 거 이렇게 막 먹다 끝에 달죠. 그게 점액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만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식단에 식물성 섬유질을 첨가하면 아커만시아 박테리아 수가 정상으로 되돌아온다. 지방을 먹으면 고지방 식단을 주면 아크만시아 낮아지고 식물성 섬유질을 첨가하면 그게 수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제 넘어가고 아크만시아 이제 끝났어요. 147, 147쪽 보시면 자폐 할게요. 요거까지 할게요. 조금 오래 걸려도 할게요. 리더님들. 앤드루는 왜 자폐가 되었나 이 얘기 읽어보셨죠? 읽어오셨어요? 얘 15개월이거든요. 15개월에 자폐 진단 받은 거예요. 요약할게요. 제일 아래쪽에 소아과에서 15개월 정기 점검 이렇게 줄치세요. 15개월 정기 점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건강했어요.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건강했어요, 얘. 그냥 정기 검진 받으러 간 거예요. 다음 페이지. 건강 동그라미 하세요. 정기 점검 받았는데 건강. 내가 책을 읽었으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쵸? 건강. 밑에 줄. 근데 의사가 갑자기 귀를 보더니 멀쩡한 귀를 보더니 귀에 물이 차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쵸? 중이염이 의심되니 항생제를 처방. 이렇게 치세요. 의사가 15개월짜리 애 건강검진 갔더니 귀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애가 물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얘 중이염 걸릴 수가 있으니까 항생제 줄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앤드류가 열도 없고 아무 증상도 없었던 건강한 애였어요. 건강한데요 라고 했더니 이거 약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밑으로 내려가면 또다시 열을치 항생제. 항생제를 처음에 열을 줬는데 그 다음에 또 가니까 아직도 물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또다시 열을치 항생제. 물이 있다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근데 사실 그 물은 그 면역 물질이잖아요. 걔 귀 보호하려고 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의사가 그 물 있으면 중이염인 애들이 물이 차니까. 근데 얘는 면역 때문에 찬 건데 그 염증이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 그게 물만 있는 건데 걔를 열을 치항생제 또 줘. 그러니까 애가 20일을 항생제를 먹어. 그러니까 그 밑에 세 번째 세 줄 밑으로 내려가. 앤드류의 항생제 치료는 3차 그리고 4차까지 진행되었다. 줄 치세요. 그래서 이제 물이 없어졌어요. 물이 없어졌거든요. 밑에 줄. 앤드류가 계속 약을 먹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앤드류는 전혀 몸이 불편하거나 청력에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는 앤드류의 청력을 염려한다면 계속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이렇게 계속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한강pen 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가 자꾸 그러니까 얘 이러다가 귀 먹습니다 라고 겁을 주니까 엘렌은 어쩔 수 없이 의사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 즈음부터 앤드류의 형광펜 설사가 시작. 항생제 많이 먹는 아이들의 특징은 묽은 변을 보는 거예요. 형체변을 보지 못해요. 왜? 균들이 맥을 못 쓰니까 맥을 못 쳐서
그냥 쫙쫙쫙 설사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 그 얘기했죠. 충수 얘기하면서 미생물 대피소 얘기했잖아요. 내 몸에 설사 반응이 일어나면 인체는 어떻게든 유익균을 지키려고 충수에다가 미생물을 다 몰아넣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해균을 쫙 내뿜거든요. 근데 원래는 형태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형태변을 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이 그냥 균이 들어오면 쫙쫙쫙 내뺀다는 거는 얘가 미생물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100% 항생제 때문이에요. 항생제는 내 몸에 유해균을 죽이기도 하지만 유익균도 다 죽여요. 그래서 항생제가 항생제를 많이 먹은 애들이 끝에 설사가 계속 오고 물음변을 보는 거예요. 자, 밑에 줄. 또다시 30일에 항생제 처방받아야만 했다 그랬어요. 설사 하니까. 그 다음 밑에 줄. 이 마지막 치료를 시작하고부터 앤드류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희죽희죽하며 비틀거렸다 그랬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자, 149쪽의 네 번째 줄. 그러다가 어느 날은 온종일 격하게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질러댔다. 항생제 치료 전에 내 아들은 아프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내 아들은 정말로 아픈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앤드류의 소화기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 설사가 심해지고 변은 점액질과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로 가득했다. 왜 소화가 안 됐을까요? 균, 균 때문에요. LPS, 내독소가 침입한 거예요. 왜? 그 항생제가 유익기를 다 죽여서 아코만시아 뮤시니필러도 다 죽었겠죠? 점액질을 보호하는 다 뚫고 들어온 거예요. 장내벽으로 내독소가 뚫고 들어오면서 과민환장이 되고 설사가 일어나는 염증성 장질환에 걸린 거죠. 쭉 내려가면 밑에 줄 세 번째 줄에 이제 앤드류의 소화기 증상은 무서울 정도로 심각해졌다. 얘 3살밖에 안 됐어요. 앤드류는 원래 정상 체중을 가진 건강한 아이였으나 이제는 마르고 배만 볼록 튀어나왔다. 그의 행동 역시 더 심해졌다. 무릎을 구부리지 않은 채로 발끝으로 걸어 다녔고 현관 앞에 서서 거실 등을 켰다 껐다 하는 행동을 30분이나 반복했다. 냄비 뚜껑에 집착하면서 또래 아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소리를 질러댔다. 이렇게 됐어요. 밑에 줄. 그들은 병원을 전전하며 유명한 의사를 만나러 다녔고 마침내 25개월이 되었을 때 아까 15개월의 병원 갔죠? 10개월 만이에요. 1년 만에 25개월이 되었을 때 앤드류는 자폐증 진단을 받았다. 멀쩡한 아이였어요. 선천성이 아니에요. 후천성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장내 독소가 신경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폐가 된 거거든요. 자, 151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아니야, 이건 안 할게요. 이건 안 되고. 자폐 그렇고 152페이지. 그래서 이제 앤드류가 어떻게 되냐? 152페이지. 자폐증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폐증은 선천적인 것인가? 제목 치시고요. 자폐증은 선천적인가요? 선천적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인 아이들이 많아. 왜? 약 많이 먹은 애들이 자폐로 올 가능성이 아주 커요. 내가 그래서 내 아이 그냥 아픈 거 조금 보기 싫어서 열나는 거, 내가 우리 기침하는 거, 뭐 할까 콧물 나는 거 이런 거 막 그 못 견디잖아요. 애가 아플까 봐. 그래서 약 주면 결국 애들 장이 무너져서 그 안으로 내독소가 침입하면 이 엔드류 같은 경우는 이 어떤 특정한 균이 신경을 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신경을 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 그래서 자폐증은 선천적인 것인가 치고요. 그다음 밑에서 그러니까 그 단락 마지막 줄에 2010년에는 보이시죠? 2010년에 68명 중 1명. 발병률이 지난 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다. 밑에 자폐증 발병률 추이 그래프로 그려보면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그러니까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거 형광펜 치시면 돼요.
밑에 줄에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해도 2020년이면 30명 중에 한 명의 어린이 자폐 범죄에 들 것이고 2050년이면 아직 오지 않았죠? 2050년이면 미국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결과도 있다. 모든 가정에 가정당 하나는 자폐라는 거죠. 그럼 4분의 1이에요. 보통 4인 가족 중에 하나니까. 무섭죠?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155쪽에 보시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 마침내 그녀는 그 앤드류 엄마. 앤드류가 중이염 때문에 처방받았던 항생제가 모든 손상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집중. 그거잖아요. 중이염 때문에 손상된 그 처방받은 항생제가 걔 뇌신경을 친 거예요. 밑에 줄. 이제 우리가 아는 유산균이 유해균이 나와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이거 어디서 나오죠? 마이랩 유해균 5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있는 균이거든요. 그는 그 화살표를 이렇게 딱 해놓고 걔가 무슨 균이냐면은 유해균이고요. 항생제 과용 시 독소 생성하는 균이에요. 그러니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는 우리 똥키트 그 레포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균이에요. 보통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있어도 상관없어. 건강한 사람의 장에 있을 수 있어. 근데 처음 그냥 있어.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요.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내가 항생제를 때려 먹어서 유익균이 딱 죽는 순간 얘가 뭐 그렇게 난폭해지는 균이에요. 그래서 항생제를 과용했을 때 유익균이 죽고 내 몸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조용히 살고 있던 디피실리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온 집안 폭력성이 증가해갖고 때려 부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CDF라고 하거든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힐. 그래서 CDF 증후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CDF 증후군은 약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요. 이거 항생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원래 내재하고 있는 균입니다. 자,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소비자들한테 똥키트한 소비자들한테 똥키트 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 거에 그거 균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균이 만약에 혹시라도 있다고 나오잖아. 나 별일 없는데? 나 건강한데? 나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균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있어도 평소에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 균은 내가 항생제를 때려 넣었을 때 무서운 아이로 폭군으로 돌변하는 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너 약 많이 먹으니까 그 맞춤 유산균 검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제 거기로 넘어갈게요. 원래대로 들어갈게요. 크레스트리움 디피실리 감염에 이게 C디프 감염이에요. C디프 감염에 대한 최신 연구 논문 접했다. 항생제 치료 후에 이 박테리아에 감염되었을 경우 난치성 설사 증세를 보인다라는 거죠. 난치성 설사 증세. 설사가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C디프 감염. 자, 그러다가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결국은 앤드류는 이 균하고 밑에 그거예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끝에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라는 그게 균에 감염된 거예요. 결론은 그 아까 뭐랬죠? 항생제를 많이 먹었을 때 많이 먹고 얘 두 개가 그러니까 클로스트리디움 종류의 이 두 가지 균에 감염된 거죠. 근데 이 균은 밖에 있는 균이에요. 뭐 내 몸에 살지 않아. 이건 밖에서 유입되는 거예요. 파상풍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균이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라고 할게요. 테타니는 파상풍을 일으키고 신경독소를 작용해요. 예, 그래서 이 균이 이제 감염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중이염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항생제가 앤드류의 장에 사는 보호성 박테리아까지 모조리 박멸한 뒤 유익균을 모조리 없앴다는 거예요. 뮤니시필라 이런 애들 아크만시아 같은 거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자리를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가 대신 차지했을 가능성. 이해됐죠? 근데 내 아이가 이렇지 않으리란 법 없잖아요. 음.
자, 196쪽.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어떤 처방을 받았냐면 가장 강력한 항생제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가장 뭐지? 마이클 잭슨 있죠. 마이클 잭슨이 그 얼굴 계속 하얗게 하느라고 그 백인이 되고 싶어서 계속 수술 받고 막 성형 계속 했잖아요. 근데 성형하고 나면은 항생제 처방받잖아요. 걔가 그래서 성형 중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항생제 내성균으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항생제 어떤 항생제 내성균이냐면은 이 첫 번째 줄 그 제목 밑에 장내 감염과 자폐증의 연관성 거기에 첫 번째 줄에 앤드류에게 더 강한 항생제인 방코마이신을 사용해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를 제거했어요. 결국은 제거해서 살아났거든요. 그냥 이럴 때 뭐가 되는데 얘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코마이신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하고 지구 최후의 약이에요. 이거보다 더 센 항생제는, 더 센 약은 없어요, 항생제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얘는 다행히 방코마이신이 들어가지고 살은 거예요. 마이클 잭슨은 방코마이신이 안 들어서 죽은 거고요. 그 이해됐죠? 그래서 방코마이신에 내성되면 더 이상 약은 없어요. 앤드류는 살았다. 자, 옆에 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4살 반이 된 앤드류에게 8주 동안 항생제 처방. 그래서 이제 방코마이신 처방한 거죠. 그래서 살았어요. 쭉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이상한 징그러운 아저씨 그림 있죠? 징그러, 징그러. 이렇게 넘어가고요. 어디냐면은 그 160페이지 징그러운 아저씨 그림 바로 앞장의 제일 밑에 줄.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제일 밑에 줄. 퇴행성 자폐증 나오죠? 퇴행성 자폐증은 만 하고 쭉 사진 그림 넘어가면 161페이지거든요. 그렇게 연결돼요. 이 중간에 사진이 있어서 퇴행성 자폐증은 만 161페이지 3살 이전의 아이들에게서 발병하는데 이 시기는 뇌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만 4살이 되면 두뇌문이 닫혀요. 그래서 지능 발달은 거기서 끝나요. 만 4살. 그러면 5살? 우리나라 나이로 한 5살 정도의 똑똑한 애들은 다 똑똑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두뇌문이 닫힐 때, 그때 퇴행성 자폐증이 요 시기에 급격하게 발병한다는 거죠. 자, 밑에. 중이염처럼 중이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 항생제가 앤드류 몸에서 미생물들이 정상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방해했고 그 틈을 타서 클로스트리움 테타니가 앤드류의 몸을 차지했고 신경독소 물질을 생산해 뇌까지 영향을 끼친 거다. 그게 자폐다. 그래서 자폐가 진단받은 거예요. 162페이지. 이제 실험을 했어요. 중간 단락쯤에 앤드류처럼 자폐증의 발병 시기가 늦고, 왜냐하면 선천적이 아니라 3살 때 발병했으니까 늦은 거죠. 자폐증의 발병 시기가 늦고 설사를 동반한 아이들 11명에게 항생제를 투여했다. 자폐인 아이들. 근데 자폐 중에서 설사하고 선천적이 아니라 중간에 발병한 아이들을 실험을 한 거죠. 항생제를 딱 투여했더니 균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밑에 만약에 이 항생제 투여로 아이들이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나마 호전될 수 있다면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든 다른 박테리아든 장 속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원인임이 밝혀질 것이다. 실험 결과 앤드류처럼 다른 아이들 역시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들은 눈을 맞췄고 정상적으로 놀았으며 말로써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럼 자폐 증상 완화. 어떤 걸로? 몸에 있는 균총을 바꿨다는 거죠. 제일 밑에 자폐증이라는 병이 기재된 이후 최초로 자폐증의 미스터리는 새롭고 가능성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 바로 장내 미생물이다. 이제 형광펜으로 자폐증이라는 그 쭉 마지막 줄을 줄치시면 됩니다. 장내 미생물다까지.
결국 자폐를 해결할 수 있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발병한 것이라면 자폐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장내 미생물이라는 거죠. 이런 장내 미생물을 우리 아이를 한 달만 항생제를 먹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온 전신의 장내균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예. 자, 163페이지 중간쯤에 딱 보세요. 자폐장애 아동 체크. 거기 줄 치세요. 자폐장애 아동. 중간쯤에 있어요. 자폐장애 아동. 밑에 줄. 이들의 장에서는 건강한 어린이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10배 이상의 클로스티디움 속 박테리아가 검출되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디피실리 그다음에 테타니 두 개 그런 걸 클로스티디움 속이라고 그런 종류의 애들 그런 종류의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유익균이 죽는 순간이 오면 항생제가 딱 때려 부어서 유익균이 죽는 순간 바로 돌변해가지고 막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10배 이상의 그 정상아들보다 10배 이상이 많았다 이 얘기예요. 어, 밑에 줄 어린아이들의 뇌를 훼손하는 신경독소를 방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균들이 내 애가 자폐가 뭐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세균들이 얘를 신경독소를 방출해서 얘를 산만하게 만들고 얘를 그 뇌에 문제를 만들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167페이지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졸리죠? 167페이지 밑에 단락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독소플라즈마 동그라미 치시고요. 독소플라즈마에 심하게 감염된 사람은 조현병 동그라미, 밑에 강박장애 동그라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동그라미 ADHD죠? 뚜렛장애 역시 독소플라즈마가 감염과 관련돼 있다고 밝혀졌는데 이 정신질환들은 모두 지난 수십 년간 발병률이 증가해서 비교적 흔해진 질환이다. 밑에 형광펜으로 정신질환이 미생물에 의해 야기된다. 어, 결국 그 왜 그거 있잖아요. 그 사이코패스 있죠. 사이코패스들이 그 집을 조사했더니 아이스크림 과다, 인스턴트 과다 섭취. 그 김길태 아시죠? 부산에 되게 유명한 연쇄살인범 있었거든요. 김길태의 집을 갔더니 아이스크림 막대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대. 아이스크림 그 하드 막대기 있잖아요. 그 네모난 막대기. 그게 하드 산처럼 쌓여 있었대요. 그 집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자, 169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마지막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없는 쥐. 이걸 무균쥐라고 하죠. 장내 미생물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항생제를 먹으면 다 죽어요. 장내 미생물이 없는 쥐는 보통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니며 그랬어요. 다른 쥐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길 선호한다. 정상적인 미생물총을 가진 쥐들은 사육장에 새로운 쥐가 들어왔을 때 먼저 다가가서 어울리는 반면 이제 장내 세균 다 죽은 무균쥐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쥐들하고만 교류한다.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좀 더 친근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내 미생물을 이제 이게 자폐가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내 안에 갇힌 거잖아요. 다른과 교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사회성 경향이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균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조금 어려웠죠. 조금 어려웠고 다음 시간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장르수가 본격적으로 되는 건데, 혹시라도 앞에 부분을 못 읽었다. 그러면은 유튜브를 보고 읽지 마시고, 그냥 읽으려면은 너무 머리 아프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1편, 2편을 보시고, 그냥 줄만 치세요. 줄만 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덜 헷갈리고.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어요. 이거 왜 이러지? 네.